조지 프리드먼이 예측한 2030년대 동아시아의 모습은 어떨까요? 러시아 푸틴 대통령의 멘토로 여겨지는 지정학자인 알렉산드르 두기는 푸틴과 러시아 올리가르이 등 주요 지도자들이 주요 정책 결정을 하게 하는 인물입니다. 그만큼 한 명의 지식인이 한 지역 한 나라 더 나아가서 전 세계에까지 미치는 영향은 엄청난데요. 그럼 미국을 비롯한 서방에는 과연 어떤 인물이 있을까요? 여러 지식인들이 있겠지만 이번에 다뤄볼 인물은 바로 세계적인 지정학자인 조지 프리드먼입니다. 그는 푸틴이 작성한 지정학의 기초처럼 2000년대 중후반경 지정학 보고서를 작성해 앞으로의 50년, 100년 뒤 세계를 내다보는 보고서를 작성해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았습니다. 이 보고서에는 전 세계를 주름잡는 주요 나라들의 2020년, 2030년대를 분석해 놓았는데 실제 그러한 모습대로 세계 정세가 흘러가면서 세계 지정학자들을 비롯한 정세 분석가들이 그의 미래를 내다보는 해안에 혀를 내두르게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보고서에 나온 총 6개 나라들을 살펴봅니다. 첫 번째 중국. 조지 프리드먼은 중국의 막대한 채무를 중국의 부정적인 미래로 그리고 있습니다. 현재 중국은 회수가 불가능한 채무가 덫이 것으로 지난 2000년대부터 이미 예측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 현재 중국은 막대한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을 일으켜 지방 곳곳에 막대한 건축붐을 일으켰으나 이에 들어간 자금 회수가 불가능해지게 되면서 대출을 일으킨 중국의 금융권들이 몰락 위기에 처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조지 프리드먼은 과거부터 이 같은 부채 문제에 대해서 80년대 일본의 상황과 유사하지만 중국은 일본처럼 기술력이 높고 브랜드 가치가 높은 제조업 혹은 기술, 산업 육성에 실패하여 중국 경제는 몰락 과정을 밟을 것이라고 일찌감치 보고했습니다. 조지 프리드먼은 2020년대부터 붕괴가 시작할 것이며 늦어도 2030년도까지는 완전히 붕괴가 이뤄지고 빠르게 키워온 중국의 군사력은 이웃 국가에 대한 견제를 하지 못하고 내치 즉 중국 내부에서 벌어지는 치안, 안보 불안을 해소 통제하기에도 버거울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이것을 토대로 생각해 보았을 때 신장 위구르, 티베트, 타이완 같은 분리주의 세력을 중국 정부가 종국에는 통제하기 어려울 것이라 분석됩니다. 조지 프리드먼은 중국의 지리학적 부분에서 중국의 한계점을 지적합니다. 바로 주변 국가에 포위되어 있는 것과 같은 형국을 취하고 있어 중국의 안보를 지키는 것에 어려움을 겪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이보다 더 놀라운 것은 그는 중국이 결국 경제적 몰락 이후에 강대국들에 의한 사실상의 분할 통치에 접어들 가능성을 이야기하며 거대한 파장을 일으킨 것입니다. 또 그는 중국의 새로운 마오이스트 즉 마오쩌둥식의 민족주의 전체주의를 따르는 지도자들이 등장할 것이고 그 미래를 상당히 부정적이게 그리고 있습니다. 조지 프리드먼의 이 분석이 나온 것은 2000년대 중반 이후인데 2022년 현재 시진핑 중심의 독재주의가 완성을 앞둔 게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면서 그의 분석이 정확했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두 번째 러시아. 조지 프리드먼 박사가 이 분석들을 내놓은 것은 2000년대 중반 이후 서브프라임 모기지 사태로 세계 경제가 어려울 때였습니다. 당시 2000년대 중후반까지 러시아는 철저하게 친서방주의 노선을 타며 G7 회원국이 되어 기존의 G7 체제가 G8 체제로 확대 개편돼 러시아가 강대국이자 민주주의 국가, 또 천연자원 수출을 바탕으로 한 부유한 국가로서의 의상을 떨치던 때였습니다. 당시 한국에서도 러시아의 높아진 루브라 가치로 인해 러시아인 관광객 유치, 특히 대형 병원들에서는 러시아인 환자 유치를 통해 막대한 외화를 벌어들이던 때가 바로 2000년대 중후반 시기 때였습니다. 그런데 당시 그는 러시아의 미래를 부정적으로 서술했습니다. 2015년 이후 러시아가 빠르게 쇠퇴할 것으로 전망했던 것입니다. 러시아의 지정학적 불안 요인으로 과거 러시아의 친구들이었던 동유럽의 과거 옛 소비에트 우방국들 폴란드, 체코슬로바키아 등의 동북원 국가들이 친서방국이 되고 있고 나토에 가입하면서 모스크바 방면으로 진군하는 것을 지정학적 불안 요인으로 꼽습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 러시아는 서구의 팽창주의로부터 방어하기 위해 막대한 재정을 군사력에 쏟을 것이나 이것은 거대한 낭비이며 2000년대부터 벌어들인 막대한 러시아의 국부를 탕진하게 될 것으로 분석을 내놓았습니다. 실제 그는 이러한 분석을 2000년대 중후반경 내놓았는데 2014년 러시아는 러시아 소치 동계올림픽 개최 당시 우크라이나의 크림반도를 침공하면서부터 G7 체제에서 강퇴당하고 서방의 제재를 받기 시작했으며 종국에 와서는 2022년 우크라이나 침공 사태를 계기로 러시아는 완전히 세계적인 왕따 국가가 돼버리는 사태가 빚어진 바 있습니다. 또한 조지 프리드먼 박사는 이러한 사태가 벌어지기 전부터 러시아의 비정상적인 인구구조 정치적 불안정은 심화될 것이고
결국 러시아는 과거 몰락했던 로마노프 왕조의 재정, 러시아 소련의 러시아처럼 국가적 몰락이 이뤄질 수 있다는 분석을 내놓았는데 그 붕괴의 결과는 과거 두 제국의 붕괴 때보다 더 참혹할 것이며 그 결과는 결국 러시아 연방의 해체가 이뤄질 것으로 조지 프리드먼 박사는 분석했습니다. 세 번째, 미국. 앞선 두 거대 강대국인 중국과 러시아에 비해 미국에 대해서 조지 프리드먼 박사는 긍정적인 묘사를 했습니다. 21세기에도 미국은 컴퓨터 항공 우주 분야의 최선두를 달리며 세계를 지배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지리학적으로 미국은 태평양과 대서양이라는 거대한 완충지대를 두면서 양옆으로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국가들이 몰려있고 그곳에 언제든지 미국의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어 미국은 세계 최강대국으로서의 지정학적 안정성을 얻을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특히 미국의 막강한 해군 군사력으로 두 거대 대양 그리고 아시아와 유럽 구대륙의 강대국들을 우반국으로 만들 수 있는 경제력과 군사력으로 앞으로 100년 동안은 미국의 시대가 저버리지 않고 더욱 강화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하지만 조지 프리드먼 박사는 미국을 위협할 수 있는 나라로 생각외의 국가를 꼽고 있습니다. 바로 일본인데요. 네 번째, 일본. 그는 일본은 현재 노동인구의 감소로 몰락위기에 처했는데도 적극적인 이민 정책을 하지 않는 문제가 있다고 지적합니다. 일본에게 노동력 수입 적극적 이민 정책 개방에 대해 제안을 했으나 그럴 가능성은 희박하다고 맞습니다. 지속적인 노동인구 감소는 일본의 부정적인 미래지만 일본에게 큰 기회가 찾아오고 있다고 분석합니다. 바로 중국, 러시아의 몰락입니다. 앞으로 중국과 러시아의 몰락이 가속화될 텐데 그 힘의 공백을 일본이 채우려 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중국의 몰락이 시작하면서 그것을 간파한 일본이 적극적인 군사력 등을 개입하여 영향력을 확대할 것이고 일본의 민족주의를 강화하면서 저임금 노동력을 확보해 일본에서 그 국부를 흡수하게 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과거 근대 시기 일본 제국이 그랬던 것처럼 일본이 중국의 동북부 지방과 러시아의 연해주 사할린 쿠릴 열도 일대까지 군사적 패권을 확대하는 역할을 할 가능성은 적을 것이라고 판단했으나 조지 프리드먼 박사는 미국인들에게 일본을 경계해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많은 미국인들은 현재의 일본이 평화적인 민주국가가 됐다고 알고 있으나 일본의 전통적 국민성은 소수의 똑똑한 엘리트에 철저하게 복종해 결과적으로 군국주의 국가, 과거와 같은 아시아의 패권국으로 성장하게 될 가능성이 높고 또한 이는 미국을 위협하는 강대국이 되어 2030년 즈음부터는 미국과의 관계가 악화될 가능성, 그리고 2040년도 들어서는 미국과 적대적인 관계로 돌변할 가능성을 언급했습니다. 조지 프리드먼 박사는 그 대안으로 한국을 언급합니다. 다섯 번째, 한국. 조지 프리드먼 박사는 2030년에서 2040년 중국과 러시아의 극동지방에서의 힘의 공백에 의한 일본의 군국주의와 혹은 일본의 패권 국가화는 결국 미국과 일본의 관계가 적대시될 것으로 일본의 위험성을 언급했습니다. 반면에 한국은 미국의 좋은 우방관계가 될 것이고 미국은 결국 일본을 견제하기 위해 한국을 지원할 것으로 예측했습니다. 한국은 2020년대 2030년대까지는 통일된 한반도가 만들어질 것이며 이때 한국은 미국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언급했습니다. 통일 후 한국의 인구는 7천만 인구대국이 되어 일본에 뒤지지 않고 모든 분야에 있어서 일본을 위협할 수준까지 도달하게 될 것으로 언급했습니다. 무엇보다 중국의 힘의 공백에 의해 통일, 한국이 이뤄지게 되면 중국 동북 삼성 만주지방에 한국에게 큰 기회가 열리게 될 것으로 언급했습니다. 일각에선 조지 프리드먼의 해석에 대해 한국이 고구려 발해 등의 옛 고토들을 회복한다는 의미로까지 보는 시각이 존재하며 만주지방 경제권이 통일 한국의 경제권에 편입될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는 해석이 나오기도 합니다. 여섯 번째, 터키. 조지 프리드먼 박사는 미국이 러시아의 군사적 패권 성장을 막기 위해선 터키와 손을 잡아야 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미국과 터키의 동맹관계는 전통적인 동맹관계이며 터키의 지원 요구를 미국이 대부분 수용할 것으로 봤습니다. 터키는 중동 이슬람권 국가들의 맹주이자 흑해 일대의 맹주로 2030년대부터는 마치 일본처럼 미국의 패권을 위협할 만한 나라로 성장할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실제 최근 터키는 시리아 내 미군 기지 인근을 위협하는 폭격까지 가할 정도로 엄밀히 보면 시리아 내 미군 기지에 대한 위협을 가한 이력도 있습니다. 터키 측에서는 터키 분리주의 세력 중 하나인 쿠르드족의 배후에 미군이 있다고 보고 있고 이는 자칫 미국과 터키의 장기적 외교적 불안 요인이 될 수 있는 사안으로 분석되고 있습니다. 세계적인 지정학자로 알려진 조지 프리드먼 박사. 대부분 그의 분석대로 세계 정세가 흘러가면서 한반도와
관련된 그의 분석 역시 가벼이 볼 수만은 없는 상황이 되었는데요. 현재 한국을 둘러싼 국제 정세 역시 그의 예상과 비슷하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니 우리 모두가 그의 분석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을 것으로 분석됩니다. 튀르키예의 깜짝 파격 제안에 한국은 초대박 나고 미국은 한순간에 초토화되어 버렸습니다. 형제의 나라 튀르키예가 한국을 향해 상상조차 못했던 엄청난 제안을 한 것인데요. 보조금을 주겠다며 한국 기업들을 미국에 투자하도록 꼬신 뒤 막상 투자를 하니 보조금을 공짜로 줄 수 없다며 말을 바꾼 바이든과는 달리 튀르키예는 한국에 화끈한 결단을 내려주었습니다. 일각에서는 미국이 한국 기업에 주려던 보조금의 최대 100배까지도 한국 기업들에 줄 수 있다는 놀라운 소식을 전했는데요. 튀르키예의 과감한 결단에 한국 기업들도 예상 못하게 빠른 속도로 미국에서 튀르키예로 대이동을 시작했습니다. 이에 당황한 바이든이 긴급히 한국 기업들의 새로운 제안을 했지만 한국 기업들의 예상 못한 반응에 큰 충격을 받았는데요. 형제의 나라 튀르키예가 한국에 파격적인 제안을 하면서 미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 튀르키예 현지 매체에 따르면 한국 기업들이 미국이 아닌 튀르키예에 대신 공장을 지으면 미국이 한국에 주기로 했던 보조금의 최대 100배에 달하는 엄청난 특혜를 한국에만 줄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보조금 형식은 매우 다양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법인세를 면제해줄 뿐만 아니라 인허가를 받을 때도 초패스트트랙 특혜를 적용하여 3년이 걸릴 일을 3달 만에 처리해주는 등 상상을 초월하는 특혜입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LG화학 시절 1999년에 리튬이온 배터리 원통형 양산에 성공한 이래 2000년에 미국 연구법인 설립에 성공, 미주 시장 공략에 착수했습니다. 2009년에 세계 최초로 양산형 전기차 배터리를 공급했고 2012년에 미국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준공했으며 2013년에 세계 최초로 미래형 배터리를 개발했고 2017년에 폴란드의 전기차 배터리 공장을 준공했습니다. 가장 과감한 결단은 GM과 전기차 배터리 합작법인 얼티엄셀즈를 설립하고 21년에는 스텔란티스와 전기차 배터리 합작법인 설립을 주도하면서 해외 시장 공략에 적극 나서고 있는 점입니다. 그리고 지난달 LG에너지솔루션이 미국 애리조나 배터리 공장 건설을 보류해서 재추진으로 방침을 바꾸면서 7조 2천억 원에 달하는 최대 규모 투자를 결정했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은 이번에 애리조나 원통형 배터리 독자 생산 공장 건설을 재개하고 투자 금액 및 생산 규모를 각각 4조 2천억 원, 기가와트시로 대폭 확대하기로 했습니다. 여기에 같은 부지 내에 3조 원을 별도 투자해 총 규모의 에너지 저장 장치, ESS, 리튬 인산철, LFP, 배터리 생산 공장도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이렇게 7조 2천억 원이라는 엄청난 투자를 결정했고 향후 10년 동안 수백조 원의 추가 투자가 예고된 상황에서 LG에너지솔루션이 받을 수 있는 최대 보조금 94조 원을 포함해 K배터리가 미국에서 전기차 배터리 생산 보조금으로 10년간 최대 180조 원을 받을 수 있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LG에너지솔루션, SK온, 삼성 SDI 등 국내 배터리 3사가 수십조 원을 들여 미국의 배터리 생산 시설을 짓고 있는데 배터리셀 모듈을 현지에서 제조하는 기업에 보조금을 주는 인플레이션 감축법 IRA의 첨단 생산세액 공제 AMPC 제도가 올해부터 시행되기 때문입니다. 11일 증권가 및 업계에 따르면 국내 배터리 3사가 올해부터 2032년까지 미국에서 AMPC 제도에 따른 생산 보조금으로 총 179조 원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추산됐습니다. 하이투자증권은 LG에너지솔루션의 보조금 규모가 94조 원에 달할 것으로 전망했습니다. SK온, 삼성 SDI의 경우 각각 45조 원, 40조 원으로 예상했습니다. 골드만삭스에 따르면 한국 배터리 업계의 미국 내 시장 점유율은 2021년 11%에서 2025년 55% 수준까지 급성장할 것으로 보입니다. 국내 배터리 업체들이 짓고 있는 배터리 공장이 주로 완공되는 2025년 보조금 효과가 극대화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는데요. 전기차 시장의 폭발적 성장세로 2035년 전기차용 2차 전지 시장의 규모가 6,160억 달러, 하나 약 815조 원에 이른다는 전망이 나왔습니다. 현대차가 전기차 시장에서 테슬라에 이은 세계 2위로 너무나 훌륭한 고속 성장을 이뤄내고 있고 배터리는 압도적인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기 때문에 한국이 815조 원 중 절반 이상이 500조 원가량을 싹쓸이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한국의 승리 전망이 나오자 바이든이 또 충격적인 일을 꾸미기 시작했습니다. 삼성전자와 현대차의 충격적인 뒤통수를 때리더니 이번에는 미국을 세계 최고의 배터리 강국으로 만들어준 한국의 LG에너지솔루션에 너무나도 충격적인 뒤통수를 때리려 하고 있습니다.
바이든은 이번 보조금 제도가 그대로 유지되면 한국 기업들이 보조금을 독식하는 구조라며 미국 행정부가 앞으로 공개할 세부 지침에서 한국 배터리 기업들이 받을 수 있는 세액공제의 한도를 씌우고 조건을 더 까다롭게 하여 사실상 한국 기업들이 보조금을 거의 못 받도록 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습니다. 바이든은 도대체 왜 이렇게까지 한국 기업들의 뒤통수를 때리는 것일까요? 미국의 한 정치 전문가는 바이든이 경제를 말아먹어서 지지율이 폭락할 대로 폭락했다. 이제 곧 2024년 대통령 선거 재선 출마 도전을 공식 선언해야 하는데 지금까지 딱히 잘한 일이 없다. 그래서 한국 기업들이 바이든의 표적이 됐다. 한국 기업들이 미국에 수백조 원을 투자하는데 보조금을 거의 받지 못하거나 아예 받지 못하게 된다면 미국인들은 자신들의 세금 하나 들이지 않고 미국에 수백만 개의 새로운 일자리를 만들어낸 바이든을 다시 뽑아줄 것이라 믿고 있다. 한마디로 한국 기업들을 자신의 지지율을 올리기 위한 도구로 사용하고 있다. 라는 충격적인 발표를 했습니다. 자, 그런데 바이든이 이렇게 자신의 지지율을 위해 한국 기업들의 대충격을 주려다가 역으로 난리가 나버렸습니다. 한국과 형제의 나라로 유명한 튀르키예가 바이든의 뒤통수를 보자마자 한국에 너무나도 파격적인 제안을 하면서 한국 기업들이 앞으로 수백조 원의 투자를 미국이 아닌 튀르키예에 할 수도 있다는 전망이 나오면서 미국 국민들이 바이든을 맹비난하기 시작했기 때문입니다. 전기차 배터리 세계 1위인 LG 에너지솔루션이 미국이 아닌 튀르키예에 초대규모 신규 공장 투자를 발표했습니다. 튀르키예 정부가 한국 배터리 기업에 미국이 주는 보조금의 최대 100배 규모의 엄청난 특혜를 줄 수 있다는 소식이 전해진 직후의 발표라 더욱더 전 세계인들의 이목이 집중됐는데요. LG 에너지솔루션은 현재 세계 최고 수준인 연간 규모의 생산 능력을 이미 확보하고 단독 및 합작 형태로 전 세계 6개 국가의 생산 라인 체제를 구축한 유일한 업체로 차별화된 글로벌 생산 역량 및 제품 경쟁력을 갖추고 있습니다. 이를 통한 LG 에너지솔루션의 지난해 말 수주 잔고는 385조 원에 달합니다. 앞으로 수백조 원의 추가 투자가 확실시되고 있는 가운데 미국이 독보적인 세계 1위인 LG 에너지솔루션을 놓쳐버리면서 난리가 났습니다. 튀르키예 정부가 이렇게 한국에 파격적인 제안을 한 것은 한국의 튀르키예의 형제의 나라답게 얼마 전 있었던 튀르키예 대지진 때도 튀르키예 국민들의 너무나도 큰 감동을 주었기 때문입니다. 삼성, SK, LG 등 국내 주요 그룹들이 지진 피해로 힘들어하는 튀르키예와 시리아 이재민을 위해 현금과 구호 장비, 보험 혜택까지 상상을 초월하는 지원을 아끼지 않자 튀르키예 국민들은 한국에 쉴 수 없이 많은 감사의 인사를 전했습니다. 삼성, SK, 현대차, LG는 튀르키예의 식품, 위생용품, 방한용품과 필요한 돈까지 파격적으로 지원해 주었고 특히 LG는 빨래방 운영과 학교 등 기반시설 재건에 필요한 물품까지 지원해주는 세심함을 보여주었습니다. 튀르키예 국민들은 한국의 형들 고마워 라며 형제나라 고마워 형 이라고 한국어로 또박또박 적힌 텐트까지 공개했습니다. 그리고 사실 이번에도 한국 기업들이 굳이 튀르키예가 아닌 인건비가 훨씬 저렴한 국가들이나 이미 대규모 공장을 구축한 폴란드의 생산시설을 늘리는 식의 투자를 했다면 비용을 훨씬 절감할 수 있었음에도 튀르키예의 초대규모 투자를 통해 수많은 일자리를 생성하고 지진으로 초토화된 튀르키예 경제를 다시 일으켜주는 핵심적인 역할을 해주면서 튀르키예 정부는 과감한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이 그림은 한국 작가가 강진으로 피해를 본 튀르키예의 애도를 표하고자 그린 그림인데요. 한국전쟁 당시 전쟁 고아를 돌봐준 튀르키예 군인의 모습과 최근 지진이 덮친 튀르키예에서 아이를 돕고 있는 한국 긴급구호대의 모습이 담겼습니다. 그림 속 튀르키예 군인은 전쟁으로 폐허가 된 곳에서 한쪽 무릎을 꿇은 채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고 있습니다. 다른 한 손에는 마실 것도 쥐고 있습니다. 이와 비슷하게 한국 긴급구호대원도 지진으로 건물이 무너진 현장에서 한쪽 무릎을 꿇고 아이에게 마실 것을 주고 있습니다. 한국전쟁 당시 한국을 진심으로 위해준 형제의 나라 튀르키예. 70년이 지난 지금 이제 반대로 한국이 튀르키예를 아무런 대가도 없이 가장 적극적으로 도와주었고 이에 감동을 받은 튀르키예는 사상 최초로 한국 기업에만 막대한 특혜를 제공할 수 있다고 발표한 것인데요. 미국 국민들은 바이든 때문에 미국의 수백만 개의 일자리가 날아가게 생겼다며 맹비난하기 시작했습니다. 바이든에게는 다른 선택지도 없습니다. 한국이 글로벌 배터리 시장을 이미 꽉 잡고 있고 앞으로는 한국의 영향력이 훨씬 더 막강해져 최대 글로벌 점유율 90% 이상을 한국이 싹쓸이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왔습니다. 최근 삼성 SDI는 앞으로 4년 만에 꿈의 배터리라 불리는 전고체 배터리 대량 양산 체제를 발표했습니다. 전고체 배터리는 현재 사용되는 액상형 배터리와는 달리 무게도 가벼워지고 배터리 효율성도 대폭 개선될 뿐만 아니라 폭발도 하지 않아 꿈의 배터리라 불리고 있는데요.
다른 나라들은 상용화를 꿈조차 꾸지 못하는 이 시점에서 한국은 앞으로 4년 만에 대규모 생산을 시작하겠다는 파격적인 발표를 한 것입니다. 한국에는 편리하고 현대적인 시스템으로 세계 최고라고 극찬받고 있는 시스템이 있습니다. 일본 도쿄에 가보신 분들은 도쿄의 지하철역이 얼마나 복잡한지, 그리고 환승하기가 얼마나 힘든지 경험해 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한국 지하철은 노선에 상관없이 모든 지하철과 버스로 환승 가능한 교통카드 시스템을 갖추고 있고, 언제, 어디서든 사용 가능한 빠른 속도의 와이파이가 무료로 제공됩니다. 뿐만 아니라 도착 열차의 운행 정보와 도착 시간을 실시간 확인할 수 있고, 교통카드 발매기 등에 지원되는 다국어 안내 시스템은 해외 이용객들의 지하철 이용을 편리하게 도와줍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 지하철의 이런 놀라운 시스템은 세계 표준이 되고 있습니다. 한국에서 와서 지하철을 접한 외국인들은 가장 먼저 편리한데 깨끗해서 두 번 놀란다고 합니다. 우리가 당연시하게 여겼던 시스템 하나하나가 사실은 외국인들이 부러워하는 한국만의 기술이었던 것입니다. 첫째, 교통카드 한 장으로 모든 지하철 환승이 가능하다는 점은 서울 지하철의 최고 장점입니다. 이 시스템은 수많은 국가들의 벤치마킹 대상이 되기도 했는데요. 실제로 한국은 많은 도시에서 이 교통카드 시스템을 수출하고 있습니다. 특히 지하철과 버스의 무료 환승이 가능한 시스템은 세계 어느 도시에서도 찾아보기 힘든 것으로 서울 지하철 교동 시스템이 갖고 있는 최고의 장점으로 꼽힙니다. 바로 이 점 때문에 세계 최대 규모 여행 정보 사이트 트립어드바이저는 지난해 전 세계 국가에서 관광객이 해야 할 단 한 가지를 소개하며 한국에 가면 서울 지하철을 꼭 타야 한다고 했습니다. 둘째, 4G 기반 와이파이 서비스입니다. 영국 BBC는 세계 지하철과 비교해 서울의 4세대 기반 와이파이 서비스를 세계 최고 시스템이라 극찬했습니다. 미국 CNN도 서울 지하철의 무선 인터넷을 소개하며 서울 지하철은 모든 역과 구간에서 휴대폰과 와이파이를 사용할 수 있는 세계 유일의 지하철이라고 극찬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우리에게는 그저 너무 당연해서 평범해 보였던 실시간 열차 도착 알림 서비스와 행선지 안내 게시기 역시 외국인들이 신기해하는 우리만의 IT 서비스입니다. 네 번째, 승강장부터 출구까지 원스톱 엘리베이터 역시 부러움의 대상입니다. 심지어 서울 지하철 전체 역 중 88%가 엘리베이터만을 이용해 승강장에서부터 출구까지 이동 가능합니다. 런던 지하철의 3배가 넘는 엘리베이터 시스템으로 승객들의 편리함을 돕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외국인들이 와서 보고 놀라는 서울 지하철 교통 시스템은 이제 해외에 수출되고 있습니다. 2020년 서울교통공사는 호주 최대 도시 시드니에 서울 지하철의 기술력을 수출했습니다. 시드니의 핵심 도시철도 노선인 서부선, 서부공항 라인이 운영 사업을 수주해 지하철 노선 설계부터 시공, 운영, 유지관리까지 전반적인 사항을 종합 컨설팅했는데요. 서울교통공사는 이미 2017년 미얀마를 시작으로 방글라데시, 몽골, 인도네시아, 인도 등의 철도 사업에 진출해왔습니다. 시드니 메트로 서부선은 호주 최대 대중교통 계획 시드니 메트로 프로젝트의 하나로 이민자 유입 등으로 폭발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인구와 이로 인한 시드니 광역도시권의 교통난을 해결하기 위해 건설되는 도시철도 노선입니다. 무엇보다 외국인들이 서울 지하철을 타보고 놀라는 점 중 대표적인 것은 결제, 환승 시스템이 아주 쉽게 되어 있다는 점인데요. 이러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 티머니는 일찌감치 뉴질랜드의 한국과 같은 대중교통 결제 및 환승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하는 프로젝트를 따냈습니다. 전세계 관광객이 입을 모아 칭찬하는 서울의 대중교통 시스템을 해외로 전파하게 된 것입니다. 티머니는 뉴질랜드뿐만 아니라 태국, 몽골, 콜롬비아 등 세계 곳곳에 교통카드 시스템을 수출하며 사업 영토를 확장하고 있는데요. 특히 뉴질랜드 웰링턴 지역의 전체 철도 노선에 자동 요금 징수 시스템을 도입해 2008년 뉴질랜드 웰링턴 버스 노선 이어 철도로까지 자동 요금 징수 시스템을 확대했습니다. 뉴질랜드 웰링턴 5개 철도 전 노선의 교통요금 정산을 티머니가 다 담당하게 된 것입니다. 티머니는 뉴질랜드를 시작으로 전 세계 곳곳에 교통 정산 시스템을 수출하고 있는데요. 말레이시아 쿠알라룸푸르 버스 결제 시스템, 콜롬비아 보고타의 승하차 단말기와 유무인 충전기, 휴대용 검표기 등을 공급했는가 하면 태국 방콕에는 통합교통 카드 시스템 정산센터를 구축하기도 했습니다. 그리고 드디어 미국 중심부까지 뚫었습니다. 한국 기업이 워싱턴 지하철 자동 발권 시스템을 따낸 겁니다. 2003년 중국 광저우에서 시작된 사스가 전 세계를 공포로 몰아넣었을 당시 광저우 지하철 사업을 하던 외국계 회사 직원들은 모두 철수했습니다. 하지만 그 와중에도 현장을 지키며 자동 승차권 발매 시스템을 구축한 회사가 바로 삼성 SDS였습니다.
마그네틱 카드 대신 코인 모양의 무선통신 승차권을 도입한 세계 최초 사례로 기록되어 있는데요. 이후 삼성 SDS 출신 직원들이 독립해서 만든 중소기업 S트래픽은 2020년 코로나19로 전 세계가 멈춰선 가운데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지하철 자동 승차권 발매 시스템을 따냈습니다. 당시 S트래픽은 미국 자동 승차권 발매 시스템 시장의 80% 이상을 잡고 있는 현지 기업과 경쟁에 이긴 것으로 한국 강소기업의 실력을 확인한 워싱턴 지하철공사 측은 이후 S트래픽의 일감을 더 늘려주게 됩니다. 이후 S트래픽은 기술로 미국의 심장부를 뚫은 강소기업의 대명사가 되었습니다. 미 워싱턴 지하철 프로젝트를 이끈 문찬종 S트래픽 대표는 2003년 삼성 SDS 사업팀장으로 광저우 사업을 수주한 장본인이었고, 팬데믹을 이겨내며 워싱턴 지하철 자동 발권 시스템을 성공적으로 해낸 기술 인력들은 20년 전 광저우 현장을 지킨 바로 그 직원들이었습니다. 불가능을 가능으로 만드는 S트래픽의 장인 엔지니어들은 세계 최초 또는 국내 최초라는 타이틀에 익숙한 직원들입니다. 글로벌 시장에서 자동 발권 시스템 분야에서만큼은 알스톰, 지멘스, 탈레스와 같은 글로벌 공룡들과의 경쟁에서도 절대 밀리지 않습니다. 특히 건설과 IT를 동들어 국내 기업이 미정부 기관의 교통 IT 사업을 따낸 것은 S트래픽이 최초여서 더 의미가 있습니다. 미국에서도 워싱턴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엔 미심쩍어하던 미국 도시들이 워싱턴 지하철 사업을 보며 일감을 몰아주기 시작한 겁니다. 그러더니 최근 S트래픽은 미국 샌프란시스코 지하철 자동 발권 시스템 게이트 구축 사업까지 따냈습니다. 계약 규모는 옵션을 포함해 4,700만 달러, 약 610억 원으로 향후 3년간 설비를 구축할 예정입니다. 설립 10년 된 벤처기업이 대기업도 뚫지 못한 세계 최대 교통시장에 K-교통 시스템을 수출했고, 서울 지하철 요금 결제 시스템을 미국 샌프란시스코에 이식하는 셈이라 더욱 의미가 있습니다. 이것은 곧 미국 국민들이 낸 세금이 한국 기업의 매출로 이어진다는 얘긴데요. 특히 부정승차 방지 기술을 수출한 것은 한국의 교통솔루션 전문기업 S트래픽의 기술력을 보여줍니다. 미 샌프란시스코 교통운영기관인 바트는 미국에서 5번째로 큰 교통운영기관으로 오랫동안 부정승차를 근절하기 위해 여러 방안을 모색해왔는데요. 샌프란시스코 지역만 해도 부정승차로 인한 연간 누수액이 2,500만 달러, 약 320억 원에 달해 불필요한 손실을 입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바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S트래픽의 자동발권 시스템 게이트 사업을 맡긴 겁니다. S트래픽은 부정승차 방지 솔루션이 강화된 슬라이딩 도어형 게이트와 고객 안전을 확인하기 위한 인공지능 카메라 감지 시스템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데요. 이를 기반으로 기술평가에서 경쟁사보다 높은 평가를 받아 우선협상 대상자로 선정된 것입니다. 더구나 S트래픽은 이번 수주를 통해 뉴욕, 필라델피아, 보스턴 등 미국 주요 도시에서도 부정승차 방지 해결책을 모색 중인 것은 물론 독일, 프랑스, 영국 등 유럽 국가에서도 부정승차 방지 이슈가 커지고 있어 앞으로 더 사업 기회가 넓어질 것으로 전망됩니다. 그리고 이제 한국은 지하철을 넘어 철도까지 수출하고 있습니다. 현대로템과 호주 현지 교통 전문 업체 다우너는 호주 퀸즐랜드 주주 정부가 진행 중인 6조 3천억 원 규모의 철도 사업의 우선 협상 대상자로 선정됐는가 하면, 현대로템은 사우디 철도청이 추진하는 2조 5천억 원 규모의 고속철 구매 사업을 따내려 하고 있는데요. 만일 한국이 사우디 고속철 사업을 따낼 경우 이것은 우리가 처음으로 고속철을 수출하는 사례가 될 것입니다. 현대로템은 사우디아라비아와 네음시티의 철도협력 양해각서를 체결했는데, 네음시티 내 철도에 투입될 고속철 480량, 지하철 160량 등을 공급한다는 내용입니다. 현대로템 이미 이집트 전동차 및 현지화 사업을 수주해 중동 국가에서 신뢰를 얻었는데요. 수도 카이로의 핵심 철도 노선인 2호선과 3호선에 들어갈 전동차를 2028년까지 납품할 예정입니다. 이처럼 지하철 교통 시스템을 넘어 철도와 고속철까지 K-교동 시스템은 이제 아시아를 넘어 유럽과 중동, 그리고 미국의 핵심 도시로까지 수출되고 있습니다.